동전 사기 사건. 어니스트 브레머 미스터리. 오후 8시였고 비가 오는 음산한 날씨였다. 그리고 손님이 별로 많지 않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화폐 상인은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위에 박스터라고 쓰인 그 작은 가게 안쪽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가게 주인 자신이 뒤쪽에 앉아서 최신판 폴몰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문에서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가게 주인의 성실함이 보상을 받는 듯 보였다. 박스터 씨가 신문을 아래 놓고 가게 앞쪽을 향해서 걸어갔다. 사실 그 상인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그가 가게 안쪽을 가로질러가면서 보여주는 태도는 그 방문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방문객을 보자마자 표정 속에 묻어있던 대단한 경외감이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장면은 침착하면서 합리적이고 도시적인 가게 주인이 구경을 위해서 온 손님을 맞는 모습으로 변했다. 박스터 씨가 맞으시죠? 아마도? 손님이 말했다. 그는 물이 흐르는 우산을 옆에 내려놓고 외투와 윗도리에 단추를 풀고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칼라일입니다. 2년 전에 당신이 의뢰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죠.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칼라일 씨. 사립탐정이시죠? 사립조사관입니다. 칼라일 씨가 정확한 표현을 말했다. 그러시군요. 박스터 씨가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런 일이시라면 나는 단순한 화폐 상인입니다. 골동품 연구가나 고전 연구가는 아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이 있을까요? 그럼요. 손님이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구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안쪽 주머니에서 빛바랜 작은 가죽 가방을 꺼내더니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서 카운터 위에 놓았다.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뭔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화폐 상인이 한동안 그 동전을 바라보았다. 의문의 여지가 없이 이건 동전이죠. 그가 대답했다. 이건 디오니시오스 왕 시대에 사용된 시칠리아 드라크마 은화예요. 그래요, 나도 알고 있어요. 이것을 꺼내온 보관함에도 그런 표식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도 있죠. 이 은화는 1894년 프라이스 경매장에서 시스토크 경이 250파운드를 주고 구매한 것이라는 점이죠. 아무래도 이 동전에 대해서라면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군요. 박스터 씨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로 알기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요. 칼라일 씨가 대답했다.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동전이 진품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특정한 정황이 의심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정도가 전부이고요. 그 상인이 다시 드라크마 동전을 집어올려서 자신의 돋보기로 자세하게 살폈다. 그는 동전의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전문가의 태도가 드러났다. 그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한숨이었다. 물론 나로서도 짐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시면 짐작뿐인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칼라일이 서둘러 말했다. 그 동전의 진품 여부에 한 사람을 체포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에서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이야기는 저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칼라일 씨. 박스터 씨가 고조된 흥분감을 내보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이 물건은 제 분야와는 거리가 먼 물건이에요. 희귀한 색순시대 동정이라 의심스러운 귀중품 같은 것이라면 내 명예를 걸고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대의 물건들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칼라일 씨는 동전을 돌려받아 가죽 가방 안에 넣고 그것을 다시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면서 그는 실망한 기색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당신에게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후회한다는 듯한
어조로 투덜거렸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대형 박물관이 있죠. 아, 당연히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기에 나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요? 말도 안 되죠. 박스터스 씨가 대답했다. 아침까지 기다려서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에 알아내야 합니다. 또다시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은 방문객이 설명을 시작했다. 제가 가진 목적에 비추어 보면 내일은 너무 늦어요. 박스커 씨는 이 상황에 있어서 그다지 큰 격려의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어떤 전문가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나 역시도 아까 2시간 전에 집에 가는 것이 맞았죠. 단지 이 시각을 지정해서 약속을 정한 미국의 백만장자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박스터 씨가 오른쪽 눈으로 가볍게 윙크했는데 그의 눈가에 뭔가 알 수 없는 것이 떠올랐다가 바로 사라졌다. 오프먼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자신의 조상을 추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메르시아의 왕 오파로부터 혈통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추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증거로서 몇 개의 오파 동전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칼라일 씨가 자신의 시계를 만지작거리면서 중얼거렸다. 당신과 그 흥미로운 백만장자 손님에 대해서 몇 시간이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다른 시간에요. 하지만 지금은요, 박스터 씨, 혹시 이런 종류의 물건에 대한 전문 상인들 중 시내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을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이런 전문가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 솔직하게 말하자면요, 칼라일 씨. 나는 사업상의 관계를 제외하곤 이 업계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박스터 씨가 앞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어쩌면 바크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베티코트가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게 내가 아는 전부죠. 게다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2명을 데려다 놔도 그 동전의 진품 여부에 대해서 언쟁을 벌일 것이 틀림없어요. 아마도 당신에게는 전문가 증인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보군요. 아마도. 나는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증거를 어딘가에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그것에 기대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권위가 필요하죠. 정말로 이 동전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없을까요? 카운터 너머로 박스터 씨가 늦은 밤의 방문객을 바라보는 사이 그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약간 냉소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가 얼굴에 긴장을 풀었다. 잠시만 기다려봐요. 어떤 사람이 기억나는군요. 아마추어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놀라운 일들을 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사람들 말로는 그야말로 정말로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바로 그런 거예요. 칼라일 씨가 훨씬 편해진 표정으로 말했다. 누군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그가 누구인가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박스터 씨가 대답했다. 윈 뭐뭐라든가 아니 뭐뭐 윈이라든가 하는 이름이었죠. 그 말을 하던 중 그의 가게 창문 바로 앞 골목에 고급 자동차 하나가 나타나 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가 목을 높이 쳐들었다. 윈 카라도스였어요. 이제 저는 실례해야 할 것 같군요, 칼라일 씨. 그래도 괜찮겠죠. 저기 오프먼슨 씨가 온 것 같군요. 칼라일 씨가 서둘러서 자신의 소매를 꺼내서 글자를 적었다. 윈 카라도스요, 좋아요. 그는 어디에서 사나요? 전혀 알 수가 없죠. 박스터가 대답했다. 그는 이미 벽에 달린 거울 쪽으로 돌아서서 자신의 타일을 고쳐매는 중이었다. 나도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이제 칼라일 씨, 당신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괜찮으시겠죠, 안 그런가요? 칼라일 씨는 더 이상 못 알아들은 척할 수 없었다. 다만 그는 나가는 길에 자랑스러운 오파왕의 후손의 일원이자 대서양 건너에서 온 손님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진흙으로 지저분해진 거리를 가로질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한 개인을 찾아내는 데에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전화번호부를 통해서였다. 하지만 칼라일 씨는 자신의 운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이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는 상당히 빨리 윈 카라도스 씨가 리치몬드에 산다는 것과 훨씬 더 좋게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런던과 그 교외 지역을 포함해서 그 이름의 소유주가 있는 집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꽤 명확했다. 그가 주소를 적고서 리치몬드로 향했다. 칼라일 씨는 그 주소에 집이 기차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가 택시를 불러서 그 집 앞까지 가서 정문 앞에서 택시를 돌려보냈다. 그는 자신의 관찰력 그리고 그것의 근거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추리력의 정확성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런 능력은 그가 종사하는 직업에서 핵심이었다. 눈을 제대로 활용한 다음 둘에 둘을 더하는 것 이상의 일은 아니지. 그는 가끔씩 그렇게 선언하곤 했다. 그런 그의 태도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보다는 가볍게 변명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가 마치 망루처럼 생긴 저택의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무렵 그는 저택에 사는 사람들의 취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완성한 상태였다. 남자 하인이 칼라일을 맞이했고 그의 명함을 받았다. 그의 개인용 명함을 건넨 후 칼라일 씨는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카라도스 씨의 시간을 10분도 뺏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행운의 여신이 이번에도 그에게 미소 지었다. 카라도스 씨는 집에 있었으며 당장 그를 보겠다고 했다. 그 집안의 하인과 그들이 지나친 복도, 그가 안내되어 들어간 방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이나마 그의 추론의 구성 요소로서 기여했고 그 조용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신사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칼라일 씨이십니다. 하인이 선언하듯 말했다. 그 방은 서재 아니면 도서실 같은 곳이었다. 그 방에 혼자 있던 사람은 칼라일과 비슷한 연배였고 방문객이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도 타자기를 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돌리더니 정중한 예의를 갖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칼라일 씨가 사과했다. 카라도스 씨의 얼굴 속 예의 바른 표정이 아주 조금 변했다. 우리 하인이 당신 이름을 잘못 알았나 보군요. 그가 설명하듯 말했다. 루이스 콜링이 방문한 것이 아니었나요? 칼라일 씨가 움찔거리더니 그의 친절한 미소가 갑작스러운 분노 또는 짜증의 자리를 내줬다. 아닙니다. 그가 뻣뻣한 태도로 말했다. 내 이름은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그 명함이 적힌 그대로입니다. 실례합니다. 카라도스 씨가 완벽한 온화함과 정중함을 갖춰 말했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나는 홀링 씨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죠. 세인트 마이클스 근처에서였죠. 세인트 마이클스라고. 칼라일 씨의 표정이 또 다른 변화를 띠었다. 이전의 변화만큼이나 순간적이고 극적인 것이었다. 세인트 마이클스라고. 윈 카라도스. 아 세상에나. 혹시 맥스 윈인가? 언제나 이기는 윈이라고 불리던 그 맥스 윈. 약간 더 늙었고 약간 더 살이 쪘지만. 맞아. 맥스 윈이 맞아. 카라도스 씨가 대답했다. 보시다시피 나는 이름을 바꿨지. 이런 식으로 자네를 만나게 되다니 정말로 특별한 일이군. 방문객이 그렇게 외치더니 바로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가 카라도스 씨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나 역시도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바꿨지.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건가? 목소리지. 카라도스 씨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자네 집의 연기로 가득 찬 다락방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가 다시 떠오르는군.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일은 세상에나. 칼라일이 씁쓸한 어조로 소리쳤다. 그 시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 같은 것을 다시 떠올릴 필요는 없어. 그러더니 그가 고개를 돌려
화려한 가구로 장식된 아름다운 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부의 상징들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렇고 자네는 상당히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윈. 나는 부러움의 대상인 동시에 동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 카라도스 씨가 대답했다. 그가 가진 특유의 성격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는 차분함과 인내심이 잘 드러나는 어조였다. 그래도 자네 말처럼 나는 아주 안락하게 지내고 있어. 부러움에 대해서는 나도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동정의 대상이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나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 아주 고요한 대답이었다. 안 보인다고. 칼라일이 소리를 지르면서 눈동자를 최대한 빠르게 굴렸다. 자네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눈이 멀었다는 것인가? 글자 그대로 그래. 십몇 년 전에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승마 전용 도로를 따라서 숲속을 달리고 있었어. 친구가 앞에서 달리고 있었지. 그런데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뒤쪽으로 튕겨나왔고, 그래, 자네도 잘 알 거야. 이런 식의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겠지. 그 나뭇가지가 내 눈을 쳤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인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네 눈이 먼 것인가? 그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 흑내장이라고 불리는 병이지. 나는 믿을 수가 없겠는데. 지금 자넨 확신에 차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듯 보여. 게다가 자네 눈동자에는 감정이 실려 있어. 다른 사람들의 눈보다 약간 고요하다고 할까. 내가 이 방 안에 들어왔을 때 자네는 타자를 치고 있었어. 지금 자네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아, 자네는 개하고 채찍을 보고 싶은 건가? 카라도스가 미소 지었다. 아니, 내 말은 사실이야. 아니, 도대체 자네 같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가, 맥스. 자네처럼 충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특히 괴로울 텐데. 정말로 조용히 지낸 적이 없잖아. 자네는 그 활동적이었던 시절을 아주 많이 그리워하고 있겠군. 나 말고 자네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나? 카라도스가 조용히 물었다. 아, 그래, 목소리였다고 했지. 자네 말로는. 칼라일이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목소리를 듣지. 당연하게도. 하지만 나에게는 실수를 하면서도 스스로를 과신하는 눈이 없어. 속임수에 잘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눈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해. 칼라일이 말했다. 자네 귀는 절대로 속아 넘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물어보고 싶군.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내 손가락 역시 그렇지. 내 다른 감각들도 그렇지. 그 감각들은 스스로 외부 세계를 탐지해야 하는 유형이거든. 그래, 그래. 그렇다고 치자고. 칼라일이 중얼거렸다. 그는 동정심과 감상에 젖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자네가 상황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있다니 나로서는 오히려 기쁘군. 자네는 노인처럼 눈이 먼 것이 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군. 그가 말을 멈추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아, 그런데 나로서는 자네에게 부탁할 것이 좀 있어. 그가 긴장한 태도로 말을 마쳤다. 아마도 큰 이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아마도. 상대방이 생각에 잠겨서 대답했다. 그래도 눈이 멀었다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보상 같은 것이 있어. 새롭게 탐험할 세계와 새로운 경험, 새롭게 깨어나는 힘 같은 것이 있지. 낯설지만 신기한 느낌 같은 것이지. 마치 네 번째 차원이 열리는 것 같지. 그런데 자네는 뭘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전직 변호사야. 투자 신탁 계좌에 대한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자격증을 빼앗겼지. 카라도스 씨. 자리에 앉아봐, 루이스. 카라도스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서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게 움직이는 눈동자에서 온화함과 친절함이 차분한 빛을 뿜어냈다. 지금 자네가 앉아있는 의자, 자네 머리 위의 지붕을 포함해서
자네가 그토록 좋게 칭찬해준 모든 집안 가구들과 실내 장식, 그리고 이 저택 자체가 투자 신탁 계좌와 관련된 사기의 결과물들이야. 그러니 왜 내가 자네를 칼라일 씨라고 불러야 하겠나? 절대로 아니지, 루이스. 나는 투자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어. 칼라일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자리에 앉았고 좀 더 조용하게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자네에게 하는 것일까? 이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거든. 눈먼 사람은 신뢰를 주기도 하지. 카라도스가 대답했다. 우리는 달리기에서 경기장 바깥쪽에 있어. 인간 사이 경쟁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 게다가 자네가 말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내 경우에는 신탁 계좌에 오류가 생겼었지. 물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엉터리 이야기를 지어내곤 하지, 맥스. 칼라일이 지적했다. 그래도 자네가 나를 위로하려는 동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해.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미국 사촌이 나에게 물려준 것이야. 내가 카라도스라는 성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한 상속이었지. 내 사촌이 큰 돈을 번 방식은 정말로 기발한 사기 계획을 실행해서였어. 옥수수의 추수 현황을 속이는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투기를 한 거야. 그러니 도둑의 장물을 받아서 소유한 사람 역시 동일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자네에게 일깨워줄 필요는 없겠지. 하지만 2배나 더 안전한 방식이지. 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 맥스. 자네는 내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추측이라도 할 수 있나? 자네가 나한테 이야기해줘야지. 카라도스가 말했다. 나는 사립조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내가 변호사 자격증을 잃었을 때 나는 생계를 위해서 할 일을 찾아야 했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 이름을 버리고 외모를 바꾼 다음 지금 사무실을 열었어. 나는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는 바닥까지 알고 있어.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런던 경시청 출신의 은퇴 경찰을 고용했지. 훌륭하군. 카라도스가 외쳤다. 그래서 많은 살인 사건들을 해결했나? 아니, 전혀 아니지. 칼라일 씨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어투로 말했다. 우리 사업은 대부분 전통적인 범주에 머물고 있어. 다시 말해서 주로 이혼이나 횡령, 사기 사건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 그거 참 안 됐군. 카라도스가 말했다. 그거 하나, 루이스, 나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탐정이 되고 싶다는 열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최근에는 만약에 행운의 여신이 내 앞길을 보살펴준다면 어쩌면 그 분야의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물론 그렇지. 그런 생각 자체가. 그래, 눈먼 탐정이라는 생각이지. 경각심을 높인 채 단서를 추적하는 눈먼 사람이지. 물론 그럴 거야. 자네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자질이나 감각은 훨씬 더 날카로워졌겠지. 칼라일이 심각한 어조로 서둘러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진지하게 말하자면 맥스, 예술가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자신의 눈에 의존하지 않고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카라도스가 마음속으로는 어떤 의견을 내밀하게 가지고 있는지 관계없이 그의 표정이나 몸짓에는 친구의 말을 부정한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가만히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그의 모습은 마치 푸른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로질러 휘돌다가 사라지는 광경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는 이미 자신의 방문객 앞쪽 탁자 위에 모든 신사들이 애호하지만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표의 시가 상자를 올려놓았다. 그가 시가 상자를 가져와서 친구의 앞에 놓을 때 보여준 편한 태도와 확신에 찬 몸짓으로 인해서 칼라일의 마음속에는 의문에 가득 찬 불꽃이 반짝였다. 자네도 한때는 예술을 애호하는 사람이었잖아, 루이스. 그가 잠시 후 말을 꺼냈다. 내가 최근에 구매한 작품에 대해서 자네의 의견을 들려줬으면 좋겠어. 저기 서랍장 위에 있는 청동 사자상이지. 그 말을 들은 칼라일의 시선이 방 안을 떠돌았는데
그러자마자 카라도스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아니, 그 서랍장 말고. 자네 왼쪽에 있는 서랍장이야.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칼라일의 날카로운 시선이 집주인을 향했다. 그러나 카라도스의 표정은 단순하면서도 상냥하게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자 사립조사관이 방을 가로질러 그 청동상 앞으로 갔다. 아주 좋군. 그가 수긍하는 듯 말했다. 국이 프랑드르식 조각상이군 안 그런가? 아니야. 그건 비달에 울부짖는 사자의 복제품이야. 비달? 프랑스 조각가야. 그러더니 그의 목소리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그 사람 역시 불행히도 눈이 멀었던 예술가였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노력한 사기꾼 같으니라고, 맥스. 칼라일이 높은 소리로 외쳤다. 지난 5분 동안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꾸몄구만. 그러더니 그 불운한 사람이 입술을 깨물고 자신의 집주인에게서 등을 돌렸다. 자네는 혹시 기억이 나나? 그 늙은 당나귀 샌더스 등 위에 온갖 짐을 싣고서 그 당나귀를 괴롭히곤 했던 것 말이야. 카라도스가 말했다. 그는 상대방이 예전 기억을 떠올린 다음 입 절반을 틀어막고 말하려는 소리를 모른 척했다. 그래, 기억하지. 칼라일이 조용히 말했다.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상이군. 그가 청동 사자상을 향해서 몸을 돌리면서 말을 이었다. 그 조각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손으로 만들었겠지. 아,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내 이야기는 그 조각가는 어떻게 대상의 모양 같은 것을 알아냈냐 하는 것이지. 역시 손을 사용했어. 그는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라고 불렀어. 사자를 대상으로 삼을 때도 그랬다고. 그런 동물을 대상으로. 그런 경우에는 사육사의 도움이 필요했지. 사육사가 동물을 가져와서 우리 안에 가두고 달래는 동안 비달이 그 자신 특유의 재능을 발휘했던 것이지. 자네는 나로 하여금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는 것 같군. 칼라일 씨는 친구의 부탁을 그냥 예전에 알던 맥스가 참지 못하고 익사를 부리는 것이라고 무시할 수 없었다. 그가 뭔가 적당한 대답을 찾아서 입으로 내뱉으려던 찰나 그의 머릿속으로 뭔가가 떠올랐고 그는 모든 것을 알겠다는 듯한 미소를 띄었다. 사실 그 시점까지 그는 자신이 그 저택을 방문한 목적 자체를 완벽하게 잊고 있었다. 이제 그는 디오니시오스의 동전과 박스터 씨의 추천에 대해서 떠올렸고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가정하기 시작했다. 맥스 아니 자신이 찾아온 윈카라도스 씨 또는 박스터라는 화폐 상인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거대한 저택의 집주인이 자신의 불행을 앞에 두고도 전문가처럼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그가 동전을 보지도 않고서 그것이 진품인지 가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카라도스 자신의 입을 통해서 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그래 좋아. 그가 예절 바르게 대꾸하면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다시 방안을 가로질렀다. 그래 좋아 그렇게 하자고 맥스. 우선 여기 놀라울 정도로 교묘한 사기 범죄에 대한 단서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 그가 드라크마 은하를 꺼내서 집주인의 손에 건넸다. 자네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몇십 초 동안 카라도스가 손끝으로 그 동전을 이리저리 만지고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칼라일은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에 찬 미소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아주 확신에 찬 진지한 태도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손에 동전을 쥐고 무게를 측정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의 혀로 그것을 건드렸다. 그래서 상대방이 추궁하듯 물었다. 물론 나로서도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고 다른 것을 시도해볼 것도 없기는 하지. 만약 내가 자네에게서 완벽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어쩌면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겠지. 그래, 알았어. 칼라일이 그의 말을 들었다. 목소리 속에는 즐거움과 격려의 느낌이 묻어났다.
그래, 그렇다면 나로서는 자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겠어. 우선 귀족 가문 한예로 돌아다니는 미나 브룬을 체포해. 그리고 파우아의 경찰 당국에 연락해서 헬렌느 브루네시의 과거 행적과 이력에 대해서 확인해. 그 다음에는 시스토크 경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런던으로 돌아오라고 해. 그리고 자신의 귀중품을 모은 서랍장을 모두 조사해서 그것들의 가치를 얼마나 깎아내려야 할지 결정하라고 해. 칼라일 씨의 더듬거리는 손이 의자를 찾아서 허둥거리다가 겨우 잡았다. 그리고 그가 멍한 표정으로 덜썩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단 한순간도 친절하고 온화한 카라도스 씨의 얼굴 위에 얹혀진 매우 평범한 안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눈먼 사람의 얼굴 위에는 지금은 잊혀진 과거의 즐거움이 창백한 유령의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었다. 세상에나 이게 다 무슨 소리지. 그는 제대로 말을 이어 보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자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거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네가 나를 찾아온 것 아닌가? 카라도스가 아주 심상한 어조로 물었다. 나를 그만 좀 놀려, 맥스. 칼라일이 사뭇 심각해진 어투로 말했다. 이건 농담이 아니야. 그리고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묘사할 수 없는 불신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너무나도 거대한 미스터리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었다. 자네는 그니나 브룬과 시스토크 경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 것이지? 자네는 탐정이잖아, 루이스. 카라도스가 대답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눈을 제대로 사용한 다음 둘에 둘을 더해서 알아내는 것이잖아. 칼라일이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화를 내겠다는 듯 양팔을 쭉 펼쳤다. 이거다 모든 것이 사기인 건가, 맥스? 자네는 진짜로는 앞을 보는 것이지. 물론 나에게는 설명할 것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런 것 아닌가. 비달과 마찬가지로 나도 가까이 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카라도스가 그렇게 대답하면서 예민한 손끝으로 그 동전의 표면 위 문양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곳을 위해서는 나도 다른 눈을 한 쌍 가지고 있지. 자네도 그 특별할 눈을 시험해 보고 싶은가? 칼라일 씨의 대답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사실 그의 태도는 약간 부르퉁한 모습이었다. 그가 속한 전문 분야에서는 그다지 인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짜증의 감정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다. 초인종이 바로 자네 등 뒤에 있어. 괜찮으면 좀 눌러주게. 집주인이 말했다. 파킨슨이 바로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가 이 방 안에 있는 동안 자네는 그를 유심히 관찰해야 해. 아까 칼라일을 맞이한 사람이 파킨슨이었다. 여기 이 신사분은 칼라일 씨예요, 파킨슨. 아까의 남자 하인이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카라도스가 말했다. 앞으로도 이 신사분을 기억해 놓을 수 있겠죠. 파킨슨이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방문객을 바라보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살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가벼우면서도 재빠른 눈빛으로 살폈기 때문에 그 눈빛의 대상이 된 신사로서는 그 하인이 그냥 솜씨 좋게 자신을 훑어본 것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카라도스 씨. 파킨슨이 다시 집주인을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칼라일 씨가 언제든 우리 집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집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이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카라도스 씨. 좋아, 이제 루이스. 방문이 다시 닫히자 카라도스 씨가 짓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친구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파킨슨을 살펴볼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어. 그가 어떤 것 같아? 무슨 의미에서 이야기지? 외모나 몸집 같은 것 이야기지. 나는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내 하인을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러니 말해봐. 파킨슨에 대해서 자네는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지? 아까 그를 주위에서 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나도 알아. 하지만 자네의 파킨슨은 뭔가 특별히 묘사할 것이 없는 유형의 사람이야. 그는 평범함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지. 그의 키는 평균 수준이고 정확히는 176cm이지.
카라도스가 중얼거렸다. 평균보다는 아주 약간 큰 편이겠지. 그래, 거의 알아보기 힘들지만 그렇기는 해.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중간 정도의 갈색 머리카락이야. 특별한 눈에 띄는 점이 없는 얼굴이고 검정 눈동자를 가졌어. 치아는 건강하고. 아니, 잘못됐어. 카라도스가 말을 끊었다. 치아는 그런 속성은 아니지. 아마도 그럴 수 있지. 칼라일 씨가 마지못해 수긍했다. 나는 치아 전문가는 아니야. 게다가 파킨슨 씨의 입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도 가진 적 없지. 하지만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의 옷은 어땠나? 집사라면 입고 있을 아주 평범한 정장이었어. 그런 옷에 있어서 다양함 같은 것은 거의 여지가 없지. 그렇다면 사실상 자네는 파킨슨을 특별히 구분할 만한 특별한 것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군. 뭐 그렇겠지. 다만 그는 왼손 새끼손가락에 기이할 정도로 커다란 넓은 금반지를 끼고 있었어. 하지만 그것은 제거할 수 있는 장식품이잖아. 하지만 파킨슨은 수술 같은 것으로 제거할 수 없는 커다란 사마귀가 있어. 굳이 지적하자면 그의 뺨에 있지. 그런데 자네는 스스로 탐정이라고 말하고 있군. 아, 루이스. 뭐가 어떻게 되었든. 칼라일이 맞받아쳤다. 그는 익살과 유쾌함으로 포장된 빈정됨 속에서 몸을 조금 뒤틀었다. 하지만 카라도스의 우호적인 의도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은 꽤 명백했다. 어쨌든 간에 나는 파킨슨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묘사를 할 수 있어. 그 사람 또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시험해 봐야 할 대상이지. 다시 그 초인종을 눌러줘. 정말로. 진심이야. 나는 지금 자네의 눈과 내 눈을 비교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 거야. 만약 100점 만점에 50점 아래의 점수를 낸다면 은밀하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에 대한 열망은 영원히 포기하겠어. 아,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칼라일은 친구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닫아요, 파킨슨. 그 하인이 다시 나타나자 카라도스가 말했다. 칼라일 씨를 다시 보지 말아요. 아니, 당신은 칼라일 씨를 등지고 서 있는 것이 낫겠군요. 괜찮아요. 그는 기분 나빠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이제 당신이 관찰했던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말해봐요. 파킨슨의 부드럽고 정중한 어조 속에서 칼라일 씨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칼라일 씨는 7 사이즈의 매끈한 인조 가죽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아주 약간 낡은 편이고요. 그 장화에는 모두 5개의 단추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왼쪽 장화에 위에서 세 번째 단추는 없습니다. 그것 덕분에 그 부분이 아주 느슨해진 상태이고 차라리 보통 사용하는 금속 조임이 나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칼라일 씨의 바지는 카라도스 씨 어두운 재질의 것이고 약 3cm 두께의 어두운 회색 선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식 주변은 아주 짙은 검은색 천이 덧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지의 아랫단은 영구적으로 접힌 상태의 장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의 진흙이 묻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반드시 지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진흙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묻어 있죠. 칼라일 씨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온화한 어조로 하인의 말을 교정했다. 밖에는 비가 심하게 오는 밤이니까요. 파킨슨. 맞습니다. 카라도스 씨. 불쾌한 날씨죠. 칼라일 씨,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그 복도에 나오셨을 때 진흙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은 이제는 건조해져서 굳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칼라일 씨. 파킨슨이 그렇게 말하더니 자신의 주인이 지시한 일을 다시 시작했다. 또 바지에는 어두운 녹색의 캐시미어 소재의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굽은 무늬가 박힌 배중 시계줄이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관찰력과 기억력을 가진 파킨슨은 방문객의 아래쪽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갔고
점점 더 커져가는 경외감을 느끼면서 칼라일은 자신의 외모를 정직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족쇄 모양의 사슬, 장식이 달린 금과 백금 재질의 시계줄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이어졌다. 그 집 하인은 푸른색의 스카프 모양 타일을 봤고 그 장식품인 진주 재질의 남성스러운 스카프 핀도 같이 봤다. 더 나아가 그의 외출용 윗도리에 옷깃 위쪽 단추 구멍에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역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묘사되었다. 파킨슨은 자신이 본 적은 모두 기억하거나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추론을 하지는 않았다. 오른쪽 소매의 팔목 부분에 있는 작은 장식 손수건은 파킨슨에게는 관찰 결과였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칼라일 씨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파킨슨의 관찰 결과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하고 미묘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가 2번 기침을 하더니 그 부분을 향해서 나아갔다. 칼라일 씨의 개인적인 외양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니 됐어요. 묘사를 당하고 있던 신사가 급하게 소리쳤다. 나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로 날카로운 관찰자이군요, 파킨슨. 저는 제가 모시는 분의 필요에 따라서 스스로를 훈련시켰을 뿐입니다. 칼라일 씨. 그 남자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가 카라도스 씨 쪽을 바라보았고 위아래로 끄덕이는 고개를 보더니 방문 밖으로 나갔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칼라일 씨였다. 자네의 저 친구야말로 일주일에 5파운드를 줘도 아깝지 않겠어, 맥스. 그가 생각에 잠겨서 평가하듯 말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식으로 내 생각에는 그가 그 돈을 받지는 않을 것 같군. 사색에 잠겨서 뭔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카라도스가 대답했다. 그는 나를 훌륭하게 도와주고 있지. 하지만 자네 역시 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물론 간접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자네는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정말로 진지하게. 아무래도 자네 마음속에는 나를 진지하게 보는 것에 대한 만성적인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 같군, 루이스. 그런 태도는 친구, 특히나 영국 사람들에게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 내 깊은 내면 속에 아니면 이 저택의 원가 속에 본질적으로 우스운 것이 있나? 아니,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야, 친구. 칼라일 씨가 급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이 저택에는 뭔가 본질적으로 풍성함의 분위기 같은 것이 흐르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점에서는 당황스럽거나 설명하기 힘든 것의 핵심이지. 그래, 도대체 그것이 뭘까? 어쩌면 사소한 변덕스러움 같은 것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지. 카라도스가 대답했다. 부분적으로는 허영심이고 부분적으로는 지루함이야. 또 부분적으로는 이제 그의 목소리 속에는 우스꽝스러움은 완전히 사라졌고 비극적 감성에 가까운 뭔가가 묻어나왔다. 부분적으로는 희망에 대한 것이기도 하겠지. 칼라일은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떠들 만큼 멍청하지 않았다. 그 3가지 모두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은 동기라고 할 수 있겠군. 그가 묵묵히 친구의 말에 동의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해주겠어, 엑스. 단 한 가지 조건을 걸고서. 동의하겠어. 그 조건이 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자네가 그토록 자세히 알게 되었는지 나에게 말해주는 조건이야. 그가 2사람 근처에 있는 탁자 위 동전을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그렇게 쉽게 충격을 받는 유형이 아니거든. 그가 덧붙였다. 아마도 그것에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믿으려 하지 않겠지. 자네는 다시 말해서 그냥 약간의 미래를 보는 눈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나? 그래, 맞아. 칼라일이 단순 명료하게 대답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모든 것은 상당히 단순해. 그래,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경우에는 모든 일이 그렇지. 상대방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한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고.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설명을 하도록 하지.
파두아에는 피에트로 스텔리라는 천재적인 장인이 살고 있어. 그나저나 그 도시는 또다시 엄청난 귀중품과 골동품이 나오는 곳이라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가는 중이기도 하지. 이 단순한 사람은 전성기의 카비노에게 뒤지지 않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그렇게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사업, 즉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 동전들을 모조하는데 자신의 재능을 사용했지. 특정한 유형의 그리스 동전에 대한 수집가이자 학생인 나는, 동시에 나는 복제와 모조품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꽤 오랜 세월 동안 이 스텔리라는 장인의 모조품에 익숙한 상태이지. 최근에 그는 국제적인 사기꾼이자 범죄자인 돈 피에르라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듯 보여. 그는 스텔리의 천재성을 이용해서 왕실을 포함한 높은 귀족들까지 속이는 규모로 발전하고 있지. 헬렌느 브루네시는 사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실상으로는 돈 피에르 부인이지. 물론 그것은 내 추론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녀는 기꺼이 그 위험한 사기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지. 과연 그런 것이었군. 집주인이 말을 멈추자 칼라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연히 자네도 전체 음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겠지. 정확히는 몰라. 세부적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칼라일이 고백했다. 돈 피에르의 계획은 유럽과 영국에서 가장 고귀한 집안의 서랍장이나 금고에 접근해서 스텔리의 모조품으로 진품을 대체한다는 것이야. 물론 그가 그런 식으로 탈취한 왕가와 귀족 가문의 희귀한 귀중품들은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나는 그가 이미 자신의 계획을 성숙하게 다듬었다고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헬렌느는 니나 브룬, 즉 영국으로 귀화한 프랑스인 하녀 행세를 하는 그녀는 자신이 연기하는 역할에 완벽하게 적응했어. 그리고 왕가와 귀족 가문의 은밀한 곳에 숨겨진 귀중품들의 밀랍 모형을 떠서 남편에게 전달하고 모조품이 그녀에게 도착하면 진품과 바꿔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진품 동전이 시장에서 판매되기 전까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기와 절도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미 상당히 많은 집에서 그런 범죄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믿고 있어.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 집의 시녀가 그녀의 훌륭한 평판과 유능한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몇 주 동안 그녀는 우리 집에서 일을 했었어.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음모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되었지. 왜냐하면 나는 불행히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지. 내가 들은 바로는 헬렌느가 순진무구한 천사 같은 외모를 가졌고 그녀를 보면 결단코 어떤 의심을 떠올릴 수 없다고 하더군. 하지만 나는 그런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고 그래서 그녀의 외모가 주는 재능이 나에게는 작동하지 않았지. 하지만 어느 아침 나의 뭉툭한 손끝이, 물론 그 손끝은 헬렌느의 천사 같은 얼굴을 결코 만져본 적도 없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클리드 동전 표면의 감촉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 거기에 더해서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지만 내 코는 최근에 그 동전에 밀랍이 씌워진 적 있다는 것을 탐지했어. 나는 은밀하게 조사를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내 수집품들은 모두 안전한 은행으로 옮겨졌어. 그 즈음 헬렌느는 앵기해에서 온 전보를 받았는데 늙은 어머니의 임종을 위해서 빨리 고향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어. 그녀의 어머니는 결국 죽었고 헬렌느는 의무적으로 권위적인 아버지 곁에 남아서 그를 돌봐야 하는 상태가 되었지. 그 결과 우리 저택은 그들의 사업 또는 음모의 측면에서는 악성 채무로 기재되었을 것이 자명할 거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군. 칼라일 씨가 수긍했다. 하지만 멍청하게 보일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물어볼 것이 있어. 이제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누그러진 듯 보였다. 하지만 나로서는 니나 브룬이라는 하녀와 이 동전의 위조품 사이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물론 이 동전이 위조품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네의 마음에 여유를 좀 주는 것이 좋을 거야, 루이스. 카라도스가 대답했다. 그건 위조품이 맞아. 피에트로 스텔리의 솜씨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위조품이지. 바로 그것이 핵심적인 연관성이지. 물론 부가적인 사실들도 있지. 사립탐정 한 명이 급하게 나를 찾아왔고 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 드라크마 은하를 지니고 왔어. 그러면서 그 동전이 매우 중대하고 거대한 사기 사건의 단서라고 말했어.
그래, 그렇지, 루이스. 만약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눈이 먼 것이나 다름없을 거야. 그렇다면 시스토크 경은 아마도 자네는 니나 브루니 그 귀족의 집에서도 일한 적 있다고 추론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는 않아. 나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없어. 만약 그 범죄자 집단이 연루된 것을 발견했더라면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그 귀족에게 경고 편지를 보냈어야 했겠지. 사실 내가 시스토크 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는 어제 발간된 모닝 포스트 기사를 본 것이 전부야. 그는 여전히 카이로에 있다고 하더군. 하지만 이런 동전들의 경우에는 그가 예민한 손가락을 들어서 거의 사랑스럽다는 듯 동전 뒤쪽에 새겨진 문양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전차 경주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새긴 것이었다. 그러더니 다시 말을 꺼냈다. 자네도 정말로 이 동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루이스. 나중에 그 지식들이 얼마나 유용하다고 증명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 나도 역시도 그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칼라일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원래의 가격으로 따지면 이 작은 동전 하나가 250파운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지, 아마도. 너무 싼 값이지. 오늘 뉴욕으로 갈 수 있다면 적어도 500파운드는 나갈 거야.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동전들 대부분이 희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티몬이 만든 이 보석은 여기 그의 서명이 있지. 피터는 글자를 새기는데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 2년 전 진품 드라크마 은화를 만져본 적이 있었지. 시스토크 경이 알번말리가에서 열린 우리 수집가들 협회 행사에서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 내가 다루던 미스터리의 현장을 그런 식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은 없어. 사실 나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동전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마저 했어. 아마도 내 생각에는 칼라일 씨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왼쪽 장어의 단추가 사라진 부분을 들끗 바라보았다. 그 문제에 대한 사과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동전 사기 사건. 어니스트 브레머 지음. 위즈 덤 커넥트 편엔.